3억 전세금, 집주인은 10채 더 샀다.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이야기는요, 듣는 내내 손이 떨릴 수도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5년 동안 한 푼 한 푼 모은 전 재산 3억 원을 전세로 맡겼는데 집주인이 그 돈을 받자마자 아파트 10채를 더 사들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1억 2000만 원짜리 외제차까지요. 집주인이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할 때 판사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0년 11월 14일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수 씨 32살, 그리고 남편 민호 씨 34살, 두 사람은 그 문을 열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전세금 3억 원. 결혼 후 2년 동안 야근하고 주말도 반납하며 모은 전 재산이었거든요. 신혼집이라고 부르기엔 조금 늦었지만 드디어 두 사람만의 공간이 생긴 날이었습니다. 집주인 김씨 58살. 부동산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달랐다고 해요. 깔끔한 양복에 고급 시계. 저는 아파트를 전세 놓고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요 라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죠. 중개인도 거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 깨끗하고 건물 여러 차에 가진 분이시니까 안심하세요. 지수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어요. 아기방 벽지를 고르고 베란다에 화분을 놓으며 행복을 꿈꿨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2022년 9월 재계약 시점이 다가왔어요. 지수 씨는 가볍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이사 가려는데요. 전세금 언제 돌려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 김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굳었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계약서엔 9월 30일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말이죠. 10월이 지나고 11월이 지났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가 직접 김 씨의 단독주택을 찾아갔을 때 대문은 잠겨 있었고 우편함엔 광고지만 가득했습니다. 이웃 주민은 말했습니다. 그 집 주인 몇 달째 못 봤는데요. 그리고 12월 관리사무소에서 경매 개시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지수 씨는 그제야 등기부등본을 다시 뗐습니다. 손이 떨렸다고 해요. 근저당이 5개나 설정되어 있었거든요. 총 12억 원. 지수 씨가 입주한 직후부터 김 씨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계속해서 대출을 받아왔던 겁니다. 전세금은 채권 순위 2위였고 1순위 은행 채권액만 8억 원. 그런데 아파트 시세는 이미 7억 5000만 원으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계산이 바로 나오죠. 3억 원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더 경악스러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 씨의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전수조사해 보니 그는 지수 씨에게 전세금을 받은 직후부터 인천과 부천 일대에서 아파트를 10채나 추가로 매입했던 겁니다. 모두 전세를 끼고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그 과정에서 김 씨가 수령한 전세금 총액만 27억 원, 그리고 2021년에는 1억 2000만 원짜리 BMW 7 시리즈를 구입했습니다. 지수 씨는 2023년 1월 김 씨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김 씨가 한 일이 단순히 투자에 실패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건지 그 경계를 법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빌린 돈을 못 갚는 것과 처음부터 갚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빌린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전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그러니까 그냥 약속을 못 지킨 것에 그치지만 후자는 불법행위, 즉 상대방에게 고의로 피해를 준 것이 됩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고요? 불법 행위로 인정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더 강력한 민사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수백만 명에게
이 판단 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느껴지시나요? 원고 지수 씨 측의 주장을 먼저 들어볼게요. 김 씨는 전세금 3억 원을 받자마자 곧바로 아파트 10채를 추가 매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수 씨가 사는 아파트에 근저당을 5개나 설정했어요. 이쯤 되면 단순한 투자라고 보기 어렵죠.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을 스스로 없애버린 거니까요. 거기다 돈이 없다고 하면서 1억 2,000만 원짜리 외제차를 샀습니다. 27억 원의 전세금을 끌어모으면서요. 이건 계획적인 전세 사기이고 민법상 불법 행위라는 겁니다. 반면 피고 김 씨의 주장도 들어야겠죠. 부동산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경제 활동이라는 겁니다. 2020년대 초반만 해도 전국이 부동산 열풍이었잖아요. 김 씨는 그 흐름을 탄 것뿐이고 시장이 폭락할 거라는 건 아무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사기를 칠 의도가 아니라 투자에 실패한 것이고 지수 씨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은 인정하지만 고의적인 불법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김 씨의 말처럼 이건 시장 탓을 한 불운한 투자자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지수 씨의 말처럼 처음부터 짜놓은 사기극이었을까요?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지수 씨의 손을 들어주실 건지, 피고 김 씨의 주장이 맞다고 보시는지 여러분의 판단을 남겨주세요. 투표를 마치시면 실제 판결이 공개됩니다. 과연 판사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여러분의 생각과 같을지 다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가 민법 제750 조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 조,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하면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에요. 재판부는 김 씨가 단순히 투자에 실패한 게 아니라 스스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봤습니다. 입주 직후부터 근저당을 계속 설정하고 10채를 추가 매입하고 외제차까지 구매한 행위는 예측 불가능한 실패가 아니라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상황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킨 것이라는 거죠. 특히 재판부는 법정에서 인상적인 장면 하나를 주목했습니다. 지수 씨 변호사가 외제차 구매를 물었을 때 김 씨가 말문이 막혔던 그 순간이요. 대법원의 선례, 이영기영, 다이삼, 모689 판결도 인용됐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약을 맺거나 갱신했다면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었는데요. 이번 사건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계약 후에 고의로 반환 능력을 없애버린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지수 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입주 이후 추가 근저당이 설정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액 3억 원의 80%인 2억 사연 경경만 원만 인정됐습니다. 나머지 20%는 임차인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따른 과실상계, 즉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감액된 겁니다. 김 씨는 즉시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고 다른 임차인들로부터 10건 이상의 소송을 추가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판례가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 절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전세 계약 후에도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보세요. 무료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됐다면 그게 경보 신호입니다. 두 번째,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꼭 가입하세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보증료를 조금 내면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줄 때 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해 줍니다. 세 번째, 이 판례처럼
집주인이 계획적으로 반환 능력을 없앤 것이 입증된다면 단순한 민사 청구를 넘어 불법 행위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80%만 인정한 것 너무 가혹하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피해자에게도 확인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 당연하다고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버딩미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버딩미를 구독해 두시면 매주 새로운 판례로 찾아갑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